저희가 빅스텝 이상을 좀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한은의 선택은 베이비 스텝이었죠. 이걸 통해서 영끌족들이 괜찮아졌느냐, 빅스텝 아니고 베이비 스텝이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느낄 때냐? 아니죠. 빅스텝 아니고 베이비 스텝이더라도 다행이 아니라는 거다.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에 베이비 스텝.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 베이비 스텝으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봤을 때는 물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물가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있으니까 확 올리지 말자. 왜냐면은 미국은 막 올려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쉽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가를 잡으려고 빅스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가 요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스텝 하면요, 나중에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아침에 3번 올리고 저녁 때 4번 올리나, 아침에 4번 올리고 저녁 때 3번 올리나, 어차피 똑같이 올려야 된다. 지금 긴축이 강화되면은 나중에 긴축 정도가 완화가 더 빨리 올 것이고, 지금 긴축을 강화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긴축을 더 해야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더라도 안심할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 더 길어지겠구나, 금리 인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좀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베이비 스텝 하는 거 보고서 북카페 같은 데서 또 얼마나 또 베이비 스텝이다, 뭐 금리 인상 완화됐으니까 이제부터 집값 다시 오를 것이다, 뭐 일단 난리들 칠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제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런 인간들도 있죠. 예상외로 베이비 스텝, 동결도는 하락 추세로 전환할 듯,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주택은 이딴 식으로 쓰고 집주인들은 되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무주택자들은 되게 감성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죠. 그리고요, 금리 불확실성 제거됐다. 그래서 2분기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 충족.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창용이 발표하는 거 들어보지도 않았죠. 그냥 금리만 봤지. 그 다음에 금리는 내리기 위해 올리는 것. 이 뭔 개소리야! 여태 들어봤던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제 최대 보유국 일본, 중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빚 많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금리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금리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일본, 중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중국은 지금 개박살이 나니까 저금리를 유지하는 거지,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올렸어요.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저딴 이야기를 한다. 먼저 금리 올렸고 부동산 규제 강하게 들어가서 부동산이 개작살이 나가지고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니까 금리 내린 거지. 그리고 일본은요,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금리를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지들 국가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터키는 미국채를 많이 보유해서 금리 안 올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일본은 지금 무슨 위험이 크다고 그랬어요? 국가부채. 중국은요? 기업부채. 그러니까 기업이 터지니까 중국에서 못 올리는 거고, 일본은 국가부채는 터지고 뭐고 하는 이미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계부채 심하게 터지면요 그땐 금리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리 내린다고 심리가 돌아오느냐? 그때는 완전 개박살 나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부동산이 개박살 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개박살 나 있을 때 그때쯤이나 내릴 거다.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 해서 대출금리 인하해주고 그래서 큰 임팩트는 없을 듯,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 이거 영향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재인 이유, 결론은 제가 내렸으니 이유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호재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식이 부족한 거죠. 폭 줄어드니까 폭 줄어드는 게 안 느껴지냐? 폭이 줄어들긴 4연속 금리 인상인데 폭이 줄어들긴 뭘 얼어주고, 초창기에만 해도 8월, 10월, 1월 막 이런 식으로 올렸죠. 2달, 3달 만에 올리다가 이번에 4연속이에요. 폭이 줄어들긴 개불이 줄어들어. 언제 내릴까요? 빠르면 내년 초부터. 빨리 내린대요. 2022년 말까지는 올리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금리는 한 18,000년 정도 더 올라갈 건데요. 한 2년 올려놓고서 그때 부동산 경기 다시 살아난다? 2008년 9월에 터지면서요, MB정부에서 금리를 완전히 대폭락시켰는데도 집값이 박살이 났다. 그 다음에 금리와 부동산은 비례하기 때문에 금리 오르면 부동산은 오른다. 그럼 금리 내리면 부동산도 내리나요? 금리 내릴 때는 부동산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릅니다. 오를 때는 비례, 내릴 때는 반비례. 그래서 부동산과 금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는 거의 뭐 비꼬는 거죠? 실제로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본인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테고,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이제 북카페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인간들 하도 많으니까 미러링으로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금리 오를 때는요, 집값은 올라간다. 왜? 인플레이션 심한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오르는 시기는 비례해서 부동산도 오른다. 근데 금리 떨어지면 사람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은 올라간다. 비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창용 총재가 발언한 거 보면 그렇지가 않죠? 인플레 5% 이상이면 물가 중심 통화 정책 유지하겠다. 그런데요, 올해 물가 전망은 5%를 넘어갔죠. 그 다음에
물가 정점이 조금 더 앞당겨지더라도 금리 인상은 계속할 것이다. 저번에 베이비스텝 발표하자마자 긴급으로 올린 영상 보시면요, 이창용 총재가 발표한 얘기 중에서 금리 인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다. 다만 가계부채가 크고 하니까 빅스텝 한 번 하니까 휘청거리는 거 봤으니까 빅스텝은 데미지가 클 테니까 베이비스텝으로 짜잘하게 올리지만 계속 올리겠다, 이 소리예요. 연말까지 최소 3%, 단 한 번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경우는 올해에 대해는 절대 없다. 오히려 9월에 미국의 긴축이 더 심하고 환율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금리 동결한 거 치고는 영향이 적죠. 생각보다 덜했다는 소리예요. 9월에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환율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베이비 스텝으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더라. 저희가 이번에 빅스텝을 하라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대응이 안 되게 될 경우 빅스텝 이상의 긴축이 나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빅스텝으로 어느 정도, 왜냐면 미국에서 9월 있으니까 금리 역전을 다시 재역전해서 어느 정도 해놔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안 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도박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3%예요. 최소 3%. 그리고 이창용 총재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베이비 스텝을 하지만 지금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 금리는 훨씬 더 긴축해야 된다, 이 의견들이었어요. 빅스텝 한 번 하고, 빅스텝 자체가 우리나라에 유례없는 일이었는데 원래 베이비 스텝만 열심히 때려내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빅스텝 안 했으니까 이제 완화되고 있다. 개소리. 4연속 금리 인상인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뭐라 그래요? 이번에 올리는 금리는 다 가짜고 그 이후 진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말이라는 건 앞으로 진짜 금리 인상이 있다는 거죠. 이창용 총재가 봤을 때도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빅스텝을 할 만한 명분이 적다. 아직은 7월이야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때렸으니까 명분이 있는데 8월에는 명분이 좀 적다. 근데 9월에 미국에서 뭐 빅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명분도 나오고, 그러면 그때쯤에는 진짜 금리 인상 나오지 않겠느냐. 요거 아니에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들썩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채권 가격이 들썩하느냐, 채권 금리가 들썩하느냐. 채권 가격이 들썩하면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래도 시중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안 올라갈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죠. 3.5%를 넘은 거는 6월 31일 이후 처음이다. 6월 31일 이후 다시 또 금세 올라갔다. 정부에서 열심히 억누른다고 하니까 국고채 금리도 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채권이 뭐예요? 채권이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죠.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만큼 빌려줬는데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받겠다라는 거죠. 내가 받을 이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줄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은 늘어나죠. 그래서 은행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두 가지를 보시면요, 예금금리 상승이랑 채권금리 상승, 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요, 은행채, 금융채 다 영향받아서 자금 조달 비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받아서 이번에 코픽스가 폭등을 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베이비 스텝을 밟았더라도 채권금리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빅스텝처럼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 미국이 올리면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인간이 그딴 식으로 달아놨더라고요. 미국이랑 별개로 봐야 된다. 미국에 올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이걸 보셔야 되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4%라고 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3%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똑같이 10,000원을 저장해 놓더라도요, 미국에는 1년 뒤에 1,400원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1,300원이 돼요. 우리나라가 뭐 기축통화가 아니고 위험하고 뭐 이런 거 둘째 치고 다 떼고, 그러면 당연히 자금이 유출이 되죠. 자금이 유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요, 똑같이 여기는 1,400원 되는데 여기는 1,500원 되죠.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다. 요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4%인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 20%까지 올려봅시다. 그럼 여기는 1,400원 되는 거고 이게 12,000원 되는 거니까 자금이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익률 20% 상품이 있다. 투자하세요. 국가가 사기치진 않더라도 왠지 사기 같죠. 그러니까 거기에 넣을 돈도 빼는 경우도 많죠. 물론 욕심이 많고 공부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혹해서 넘어가긴 하는데 보통 폰지 사기가 저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는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9%인 나라가 20%를 올리는 건 괜찮은데 한 5%, 2% 하던 나라가 갑자기 20%까지 올린다. 그러면 나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금이 빠지는 거다. 이 예시를 왜 들고 왔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높더라도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IMF 때 생각해보면요, IMF 때
금리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나라, 미국도 높였지만 따라서 올린 나라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흥국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이라고 예시를 달았지만 신흥국들이 이렇게 올리더라도 유출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IMF 때처럼 위험하다 느끼면 자금이 빠진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금리가 더 낮으면 당연히 자금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위기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베이비 스텝 밟아서. 그리고요, 미국 지금 계속 빅스텝 확률 높다고 하죠. 월가에서 뭐 9월 빅스텝에 하면서 이제 또 66%까지 나왔어요. 저번에 63%, 62% 이렇게 나오더니 빅스텝 확률이 높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런 기사들만 따다 쓰고 있는데요. 자, 시카고 상품소 패드워치. 이게 언제 기준이냐? 이게 가장 최신 기준이죠.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 60%고 빅스텝이 40%예요. 요즘 언론 이야기들 들어보면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안 하고 빅스텝 할 것처럼 이야기 많이 했죠. 다 그렇게 점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떨어지고 코인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왜? 유가 다시 올라가죠? 물가 아직 확실히 잡힌 거 아니죠. 원하는 건 2%인데 8.5% 조금 떨어졌다고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춰볼까요? 할까요? 과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 물론 9월에서 물가가 또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한 7%, 6%대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심할 가능성이 아니다.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봤을 때. 그러면서 긴축하면 우리나라 긴축 계속 지속될 거고요. 긴축 강도도 더 길고 오래 지속될 거다. 계속.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자 폭탄에 생활비까지 적자인데 금리 인상까지 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주택을 구입했고 시가가 2억 올렸지만 이자만 200만 원 이상 내고 있고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2억 올린 가격에 팔자니 사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시가 올려서 1억만 이득 봐야지. 이런 것들 몇 개 팔리고요. 빨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익절하고 빠지죠. 그런데 조금만 늦어지면요. 시가 오른 것도 아니고 집가까지 떨어지면서 진짜 영끌족들은 크게 당한다. 근데 문제는요. 영끌족들은 좀 안타깝지만 영끌 갭 투기한 사람들은 쌤통이죠. 영끌까지 해서 투기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집값 올린 주범이지 피해자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다단계에서도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두 떠안는 거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은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지 거대한 폰지 사기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동산 급등은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상승이지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거대한 폰지 사기예요. 폰지 사기에서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다. 근데 문제는 하락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쭉 꺾이는 거 보이죠? 강남 도구에서 7억 떨어졌답니다. 수도권 9년 7개월 만에 최대의 낙폭. 9년 7개월 전이면 몇 년도예요? 13년도. 그때보다 낙폭이 크다. 굉장히 지금 위험하더라. 결론. 베이비 스텝도 인상입니다. 인상이니까 악재지 호재 아니에요. 그래서 빅스텝 안 하고 베이비 스텝 했고 이제 조만간 끝나겠구나. 이창용 총재 말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이창용 총재 발언은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베이비 스텝을 하지만 모든 지표들은 긴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이언트 스텝 또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인상도 이창용 총재가 말한 것처럼 베이비 스텝을 지속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장기화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도 못 버티고 가격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그렇게 될 것이냐. 근데 문제는요. 영끌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갭투기는 한두 채 안 하죠. 전세가 떨어지면서 여러 채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면요. 대박살 나는 거다. 1,0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한 5천만 원씩 오르면 팔아야지 10채 해가지고 한 5억 벌려고 했다가 원금 다 날리고 파산하고 영끌 갭투기 하는 사람들 크게 소탐대실 하게 생겼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